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비가 이게 추적추적 내리면서 이 벚꽃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밤인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딤 영상 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좀 찍다가 좀 이렇게 화질이 좀 안 좋은 걸 발견하고 이렇게 다시 찍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왜그 형광펜이 쳐져 있지 이런 것들 이해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년대 이 문화 통치를 이어서 30년대 이후 이 민족 말살 통치기에 어떻게 일제가 우리나라한테 정책을 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페이지 279페이지 펴주시고요. 여기 보면 전시동원 체제 속에 한국 시민이 되기를 강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이 생각을 여는 이야기 있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면 이 내선 일체라고 해서 이 포스터가 있고요. 두 명의 소년이 이제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내라는 것은 당시 내지인이라는 뜻으로 일본을 뜻하는 것이고요. 선은 조선, 이렇게 일본과 조선이 하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내통을 나세우면서 국가 총동원령이 실시하였던 시기 포스터고요. 요거는 서구 열강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 신민화 정책을 같이 펴기도 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국가 총동원령 그리고 한국 신민화 정책 이것도 뒤에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제의 대륙 침략과 조선 공업화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만주 사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본이 왜 만주를 침략하면서 만주 사변을 일으켰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만주 사변의 배경을 1과 2로 나눠봤는데요. 배경 첫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렇게 전쟁의 특수를 노리면서 일본이 좀 산업화, 공업화를 이루어지지만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나자 좀 경제가 좀 시장이 좀 줄어들면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1929년도에 수요와 공급이 서로 어긋나면서 공급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이런 영향으로 경제 위기가 깊어진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일본, 한국, 만주를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만들고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여 이 만주 사변을 1931년도에 이제 일으키고요. 거기 따라서 이 만주국을 이렇게 세우기도 했거든요. 만주국을 옆에서 보면 일제가 만주 지역을 점령한 후에 청의 마지막 황제 영화도 있기도 하거든요. 이 푸이를 황제로 내세우고 세운 나라이다. 하지만 실세는 일본이 잡고 있었다라고 나타냈거든요. 여기 일본이 그냥 만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만주국을 세운 이유는 일단은 그 만주에 이 병참 기지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일본이 이제 조금은 발뺌을 하는 거죠. 아, 우리는 이 만주를 침략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만주를 침략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민족이 함께 화합하기 위해 그리고 만주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주국을 세운 거니까 우리는 나쁜 놈들이 아니다. 이런 명분으로 이런 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서 이런 만주국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주 사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민지의 이 공업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이 조선 공업화 정책이거든요. 조선 공업화 정책. 이제 일제는 만주를 농업 원료 그리고 이런 농업과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한국은 이 중화공업으로 설정하고 이제 조선 공업화 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좀 자원이 풍부한 이렇게 북부지방, 특히 한경도 지방 등등에 이렇게 공장을 집중적으로 세우고 중화공업을 육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좀 북부지방에 이런 공업을 좀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이유는 이 공업 구조가 지역에 불균형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남쪽과 북쪽에 조금은 차이가 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일본은 또 일본에 필요한 이런 공업 제품의 원료 이런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이런 남면북양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남부 지방의 농민에게는 면화 재배를 그리고 북부 지방의 농민에게는 양사육을 강요하면서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요. 밑에 이제 식민지 공업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본은 여러 가지 대륙의 전쟁 기지 삼기 위해서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고, 먼저 아까 말했듯이 조선 공업화 정책이 북부 지방에 이제 공장을 좀 집중적으로 세우고 중화 공업을 육성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나왔다 했듯이 북부 지역에는 공업 원료, 전력 이렇게 이런 것들이 편중되어 있는 기술적 이유로 중화 공업을 육성하였고, 남부 지방에는 조금은 기술이 크게 많이 필요 없는,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좀 낮은 경고 분야가 편중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1번과 2번 이렇게 서로 공업에 대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런 식민지 공업 발달은 경제적 지역의 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건국한 이후에 이 38도선 기준으로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분단되자 이렇게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주 사변과 식민지 공업화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뒷장 280쪽에 중일 전쟁과 이제 거의 관련한 자원 수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먼저 여기 첫 번째 옆에는 중일 전쟁이라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는 인적 자원 수탈이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나눠봤고, 요 밑에 전쟁을 위한 물적 자원 수탈은 아까 말했듯이 그대로 물적 자원 수탈로 이렇게 한번 문단을 구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적 자원 수탈 그리고 물적 자원 수탈의 이건 배경 계기가 무엇이냐, 이게 나와 있는 바로 이 중일 전쟁입니다. 1937년 이 중일 전쟁이고요. 이 중일 전쟁은 이제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고 만주 사변 그리고 만주국을 세운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아예 이제 만주보다 일제는 이제 중국 본토를 이제 침략하게 되는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제는 이렇게 전쟁을 확대하다 보니까 한반도를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동원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이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명분은 이제 일본과 조선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중일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 수탈의 배경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어서 어떻게 일본이 우리나라의 사람들, 즉 인적 자원을 수탈하였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서 인력과 물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국가총동원법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가 총동원할 수 있는 것을 좀 원활하게 한다. 그런 법이거든요. 이렇게 일본 천황의 명령, 즉 칙령이 이제 일본 의회의 동의를 이제 통과하지도 않고 이제 이게 조금은 전시 상황에서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제 조금 수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국가 총동원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지원병제입니다. 지원해라. 이 일본의 병사로서. 그리고 학도 지원병제라고 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이제 지원자들 받아서 전쟁에 내보내는 아예 이제 징병제라 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징집을 해서 전쟁터로 끌려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20만여 명의 한국 청년이 전쟁에 내몰리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 뒤에서 그리고 전쟁 속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이 노동력 동원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1939년에 이 국민징용령이라 해가지고 강제로 노동력을 이제 좀 가져가는 그런 정책도 실시하고요. 그에 따라서 광산이나 공장 혹은 전쟁 시설에 이렇게 우리나라 남자들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일을 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다음에 여자 정신 근로령 만들어서 여성들의 노동력도 이용하게 되고, 아직까지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바로 이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거의 성노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끔찍한 이런 일본군 위안부의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일 전쟁에 따라서 인적 자원 수탈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 이런 물적 자원 수탈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본은 많은 지하 자원을 약탈하고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공출 제도라고 해가지고 있거든요. 공출 제도. 그래서 이제 물건들을 이제 마음대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출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이제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필요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금속 제품 이런 것들을 다 가리지 않고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다음에 식량 수탈의 모습에서는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있었던 산미를 증식시키기 위한 이 산미 증식 계획을 1938년에 다시 재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이렇게 산미 증식 계획을 하니까 조금 식량의 양을 조금 조절하고자 아예 식량을 배급, 아예 나누어 주는 그런 식량 배급도 실시하고 농가마다 공출량을 이제 정해놓고 농산물을 아예 헐값에 가져가는 그런 물적 자원의 수탈도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밑에 국가 총동원법 보면 제1조, 4조, 8조 이렇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281페이지 같이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1930년대는 바로 민족 말살 정책 또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거든요. 왜 일본이 이렇게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였느냐 한번 보면 바로 이 민족 말살 정책 박스 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제는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천황 숭배 사상을 주입시켜 전쟁에 쉽게 동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됐거든요. 당시 이제 만주 사변, 1937년 중일 전쟁, 그리고 40년대 이후에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게 민족이라는 그런 정신을 말살, 즉 없애버려야지 좀 전쟁에 동원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야, 너 전쟁에 나가라라고 하면 당연히 싫겠죠. 나는 일본인이 아니고 나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인데 내가 왜 전쟁에 나가야 되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한국인, 한민족 이런 민족성을 없애버리고 이게 천황 숭배 사상을 주입시키면 아, 나는 이 대일본 제국의 당연한 신민이고 당연히 이 천황 폐하한테 충성을 바쳐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민족성을 없애야지 전쟁에 쉽게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차근차근 이렇게 없애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를 대표하는 총독이 누구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 데라우치고, 1920년대는 바로 사이토, 그리고 30년대는 여러분들이 미나미 총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 나왔듯이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라고 해서 내선 일체를 또 강조하기도 했고, 이제 그 유명한 황국 신민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황국 신민화 정책이 어떤 게 있냐 보면 이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도록 강요했다 돼 있거든요. 옆에 황국 신민 서사 성명이 되는데 이거 보면 우리는 황국 신민이다 충성한다. 우리는 황국 신민은 서로 협력하여 단결한다. 그리고 우리는 황도를 선양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것들을 계속해서 천황 숭배 사상을 주입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전국 이게 읍이나 면에 신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참배를 강요하게 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민족성을 없애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다음에 천황의 궁성을 향해 절을 하도록 하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궁성요배라고 하거든요. 궁성요배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황국 신민화 정책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봤다면, 두 번째는 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본어의 사용, 그리고 친일을 강요하는 그렇게 문단을 나눠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30년대 말 38년도쯤에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게 되거든요. 교육령이. 이 조선교육령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면 첫 번째는 한국어를 거의 선택 과목화, 그냥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화여서 사실상 한국어 학습 시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을 없애고 우리말 사용을 하면 이렇게 교사가 처벌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교육령 내용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 한국의 신민학교다라고 해서 국민학교라고 바뀌기도 했고요. 이 국민학교가 이제 90년대 중반쯤에 이제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민의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해서 수신, 몸을 닦는 이런 도덕 교과를 강화해서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우리는 황제 폐하께 충성해야 된다. 그게 참된 도덕이다. 이런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어 사용과 친일을 어떻게 강요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1939년에는 우리의 성, 그리고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거를 이제 창씨개명이라고 하거든요. 성씨를 만들고 이름도 바꿔라 이렇게 창씨개명을 했고요. 이렇게 일본식 성명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학교에 입학 그리고 진학이 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주요 행정기관 즉 이렇게 공무원도 될 수 없었으며 쌀이나 담배 등등 이렇게 아까 식량을 배급 등등 물품을 배급했는데 이런 배급에서도 제외되는 그렇게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걸 통해 좀 창씨 개명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내 이름이 조중훈이 아니라 무슨 스바라시 무슨 씨라고 해야지 아니면 와타나베 씨라고 해야지 나는 일본인이다 라고 이런 것을 조금은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창씨 개명을 강요했고요. 1940년에는 이제 한글을 사용하는 이런 신문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모든 신문과 잡지를 강제 폐간 그런 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조선 사상 이렇게 불순한 독립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잡아놓는다라고 잡혀놓고 계속해서 친일을 해라 이렇게 친일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밑에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있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물음에 알맞은 답을 써보시오. 되는데 일제가 국권 강탈 이후 설치한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는 뭐였을까요? 예, 바로 이 조선 총독부입니다. 자, 두 번째, 일제가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대 그리고 지세의 안전적 확보, 이게 공정화 이걸 표방한 실시한 것은 바로 이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3.1 운동을 계기로 등장한 새로운 식민 통치 방식은 바로 문화 통치라고 하고요. 18년도 이게 또 기출 문제로 수능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요 이름 그대로. 이렇게 문화 통치는 다른 말로 이렇게 민족을 분열시켜 친일파를 육성하기 위한 민족 분열 통치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면 이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 1938년 제정한 법은 바로 국가총동원법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이제 다음 시기 이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교실 안에 걸린 지도에 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말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일본말로 대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꼭 일본말로 써야 된다. 그리고 한국어나 한국교사는 이제 배울 수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30년대 이후에 이제 그런 교육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제3차 교육령 제3차 조선교육령 이후의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0년대까지 한번 이렇게 차례차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0년대의 독립 그리고 1919년 3.1 운동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본다고 수고했고요. 다음에 학교 수업 시간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